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우리 대중매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대중매체 얘기. 자, 이제 문화미디어에서 맨날 뭐 누구 상 받았어, 어디 가서 외국 가서 상 받았어, 이런 것도 좀 그만해야 되는데 좋은 뉴스이기도 하고 또 같이 응원해 줄 만한 얘기들이어서 자꾸 이제 그런 쪽을 소개했는데, 마침 이 문화미디어에서 또 이제 또 좋은 그 또 이 소재거리가 딱 튀어나와 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제 소개를 한번 합니다. 이 문화미디어하고 그 다음에 나온 스포츠엔터 이런 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상 받은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요거는요 우리의 지금 언론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예요. 자,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대중매체들이 있죠.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대중매체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종이매체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종이매체 형식이다. 내지는 다른 말로는 인쇄매체라고 하겠죠. 인쇄매체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쇄매체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책이겠죠. 당연히 책. 파피루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이라는 것이 이제 대중매체로서 가장 먼저 좀 이제 구상됐던 것들이 아니겠어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쇄매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뭐가 있냐면은 요게 이제 신문 같은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잡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일부 뭐 요즘에 보면 맥심 뭐 이런 잡지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아는 잡지예요, 그냥. 저는 즐겨본 잡지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요런 이제 잡지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지금은 책이나 신문이나 잡지는 되게 고급 정보, 깊이 있는 정보를 다루는 매체로 점점점 밀려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중적으로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때 활용하는 수단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음성 매체가 있죠. 음성 매체. 음성 매체다 그랬을 때는 뭐가 있겠어요? 음성 매체다 그러면 라디오가 있겠지. 라디오 같은 거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요 영상 매체가 있죠. 가장 대중적인 건 영상 매체예요. 유튜브 얘기도 방금 전에 했지만은 말이죠. 영상 매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얘가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TV 같은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튜브 이런 거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또 영상 매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틱톡 같은 것도 요즘에 아주 뭐 핫합니다, 그죠? 틱톡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런 거죠. 어떤 오락성이 좀 강한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밈 같은 것도 그 안에서 형성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따라하기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런 것들 뭐 어떤 도전 과제 이런 걸 줘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상물을 틀어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예, 저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가면은 힘들다, 쉬자 그럴 때 책을 꺼내서 봐야 되는데 자꾸 TV를 틀어. 아이씨, 그래가지고 이렇게 TV를 틀어서 거기 보는 것도 이게 배울 것도 있고 뭐 잘 컨텐츠를 잘 고르면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사람이 쉬기도 해야 되니까 머리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은 이런 쪽으로 손이 잘한 거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면 갈수록 더 접근성이 훨씬 좋아져요.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영상 매체 같은 것들이 대중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 매체 같은 게 대중성이 높고 이런 관계로요. 뭐가 또 있냐면 대중 조작의 우려도 매우 커요. 대중 조작의 우려도 매우 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고요. 영상 매체. 왜냐면 일방적으로 막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일방향성이 또 있어요. 이게 참. 일방향성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일방향성이 좀 크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요즘에는 이제 뉴미디어 시대이죠. 뉴미디어 시대이고요. 뉴미디어는 이제 인터넷 기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튜브 같은 것도 뉴미디어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 같은 것들이 기반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양방향성이 생겨요. 양방향성으로 인해서 대중조작의 우려 같은 것들은 좀 이제 줄어들죠. 예, 양방향성으로 인해서 대중조작의 우려 같은 것들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뉴 미디어다 그랬을 때 이게요. 지금은요. 굉장히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다니고 각자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해대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막 그랬다가 막 구속되는 사태도 벌어지고 막 그러던데. 그죠? 자기 피셜 같은 거 막 잘못 얘기하고 그러면 명예훼손 같은 거에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생각보다 영향력을 가져가지고 왜곡된 정보가 막 퍼져 다니기도 해요. 요즘에 보면 인포데믹스라는 말도 쓰거든요. 인포데믹스.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처럼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좀 취약하는 측면은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대중조작에 빠지는 이런 성향은 조금 줄어들고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대중매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점점 밀려나는 종이매체 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다라고 하면은 진짜 세계 최고의 언론사인데 여기가요. 디지털 매출이 종이신문을 추월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죠. 자, 이제 8월 5일 2분기 디지털 구독 부분 매출이 1억 8,5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04억 원 정도가 된대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정도면 조 단위 정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디지털 구독 부분만 해도 이게 종이신문 매출보다 많았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의 디지털 구독자 수는 650여만 명에 이르르고요. 이번 성과는 뉴욕타임스가 지난 2011년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한 지 9년 만에 얻은 성과입니다. 이것도 좀 하고 싶은 말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이 2011년부터 이걸 선언하고요. 실제로 양질의 좋은 기사들로 승부를 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우리나라 언론사들 지켜보고 있나 이것 좀? 우리나라 언론사들은요. 이게 아니라요. 무료의 함정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사는 지금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돼버렸어요. 네이버가 어떤 거를 헤드라인으로 올리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방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거든요. 어쩌다 이런 일이 됐습니까? 언론사들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부끄럽지도 않나? 사실은 언론사들이 말이에요. 뚝심 있게 버텨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종이신문으로는 승부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이미 대세예요. 저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봐봐요. 저 신문 배달 받아서 보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자꾸 매달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로 승부가 안 되니까 무료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 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는 건수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단독 그 다음에 특종 이런 타이틀 달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확인을 거쳐야 될 기사들도 확인도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마구잡이로 막 올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저도 그런 거 옛날에 해봤었어요. 인터넷 언론사 만들었었거든요. 만드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만드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그런 거 만들어서 저는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좀 시사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걸 만들어서 운영도 해보고 그랬는데 돈 벌자는 목적도 아니었고 그런 취지로 해봤었는데 그건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사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유수의 언론사들이 기자들 이만큼 뽑아놓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앉아가지고요. 거기에서 남의 기사 베껴가지고 이렇게 글 쓰고 앉았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요. 그러니 기사가 좋을 리가 있어요? 그런 언론사에 돈 내고 싶어요? 돈 내고 싶지 않죠.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정서도 바뀌어야 되지만은 뉴욕타임즈는 2011년부터 애시당초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해가지고 9년 만에 이런 성과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출만으로도 장난 아니게 이렇게 올라왔다. 자, 지난 2분기 디지털 구독자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미국 전역을 휩쓴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에 대한 항의 시위 등에 대한 뉴스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뉴스는 돈 내고 보는 거예요. 돈 내고 봐야 이 언론이 중립을 지켜요. 돈을 내지 않고 보면 돈이 들어오는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돈을 주면 정부 눈치를 볼 겁니다. 기업이 해주는 광고로 먹고 살면 광고 눈치를 볼 거예요. 광고주 눈치를 봅니다. 우리나라 삼성에 대한 기사 혹은 아파트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들, 자동차 관련된 기사들 다 대기업이 광고해줘서 언론의 방향성이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 측면은 옛날부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는 개선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 종이신문을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보지 않으니 언론사들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업이 이제 쥐고 흔들겠죠, 언론을. 아닌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언론을 봐야 돼요. 돈을 내고 언론을 보려고 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언론사들도 자정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정론지로 좀 다시 떨쳐 나오는 데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료로 하되 좋은 기사, 반드시 발로 뛰어서 확인하는 기사만 실어드린다. 이런 식의 컨셉을 좀 바꾸려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 환경은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세계 꼴찌예요. 괜히 나타난 결과가 아니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자, 이 뉴욕타임즈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아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 드려 봅니다. 과학 IT로 갑니다. 자, 로켓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사예요. 민간 우주 발사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되는데, 청와대가요, 한국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이날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어요. 제가 날짜는 지웠는데요. 발표한 날로부터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대요. 이게 지금 기존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고체 연료 로켓 자체를 군사용으로 간주해서 개발을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 무기 개발 못하게 미국이 굉장히 많이 통제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미국 무기 거의 사오고 우리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의 10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하다. 액체 연료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짜장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에 배달하는 것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의미를 이제 말을 했는데, 숨기고 있는 얘기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게 사실은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셈인 거예요. ICBM, IRBM 요거 있죠. 이런 거를 허용해 준 겁니다. 북한도 이거 개발했잖아요. 근데 남한은 미사일 제한이 많아가지고 이제 거리도 제한이 있었고 연료 쓰는 것도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체 연료를 활용하게 되면 비용도 싸지지만은 보관도 편리하고 연료 주입 시간도 줄여들기 때문에 군사용 미사일의 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3차 개정 당시 한미 간에 합의된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이것도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늘려서 800km까지 갈 수 있는 것까지 개발해도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한조차도 풀어준 셈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미국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응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풀어줬다가, 그랬다가 이제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ICBM이나 IRBM 개발을 승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거죠. 이걸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런 연료를 연구해서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러면 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겠지 계속.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미사일이 멀리 가는 게 나오겠지. 그럼 유사시에는 우리나라랑 중국하고도 이렇게 그죠? 맞설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냐. 미국의 판단은 그런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본다는 건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분석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왜 이걸 막아놨겠어요. 그럼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우방국가가 아닙니까? 왜 막아놨어요? 그때는 오히려 또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국도 우방이긴 하지만은 한국이 너무 커지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략인데 갑자기 전략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어서 이거밖에 더 있겠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자주국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차대한 하나의 어떤 그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 IT에서요. LTE보다 20배 빨라진다더니 고작 4배 그친 5G. 5G가 문제가 지금 많아요. 문제가 많아서 저도 지금 핸드폰을 좀 바꿔야 된다면은 자급제 폰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이에요. 이 5G 내놓고 새로 나온 폰 뭐 이렇게 5G 요금제 가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조금도 정부가 자꾸 못 주게 하니까 통신요금 낮추라는 게 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도 이제 단속이 심해가지고 보조금도 많이 안 주고, 뭐 지원금 같은 것도 안 주고 뭐 이럴 바에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이제 자급제 폰을 사가지고 그 폰에다가 뭐 이제 싼 요금제 쓸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4G 같은 게 요금은 더 싼데요. 5G는 그럼 돈을 더 낸다는 거잖아요. 5G를 내면은 그러면 진짜 빨라져야 되잖아. 돈을 내는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5G가 터지는데도 아직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우리가 5G 상용화했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라는 시간만 단축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G에 대한 이동통신 품질 평가 결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전송 속도가 초당으로 나온 게 이게 있잖아요. 메가bps, 이 700mbps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2019년 LTE 품질 평가 때와 비교하면 이제 다운로드 속도가 4배 정도 빨라졌고 업로드는 1.5배 정도 빨라지긴 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안 터지는 거야. 안 터지는 거.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LTE라고 하는 게 이제 롱텀 에볼루션이라 그래가지고 요 이제 4G를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20배 빨라진다고 광고했던 것에 현재 못 미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봐두시고 지금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6G 개발 한참 박차를 가하고 있대요. 그죠? 6G. 아주 이제 더 좋아지긴 하는데요. 워낙 지금도 많이 빨라져 가지고 이제 더 좋아지기가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스포츠 엔터. 요거에서는요, 샘 오치리가 의정부고 흑인 분장 졸업사진에 매우 불쾌하다 비판한 사건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또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사실은. 저를요, 예전에 친구들이 막 그렇게 놀린 적이 있어요. 머리 크다고. 큰 바위 얼굴이냐? 막 이러면서 막 놀린 적이 있는데, 뭐 지금 물어보면 사람들이 별로 안 그런 것 같다고 얘기도 하던데, 놀리고 싶은 걸 막 찾았던 건지 아니면 그때가 지금보다 더 어깨도 좁고 그래서 그렇게 놀렸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쪼잔하게, 야, 놀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쪼잔해 보여가지고 말을 안 했더니 이것들이 계속 지네들끼리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은 이게 폭력과 아닌 것의 경계쯤까지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정도의 느낌도 들더라고요. 여기서 더 나가면 폭력일 수 있겠구나. 쟤네들이 나를 이제 신체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면 폭력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냥 즐거운 분위기에서 할 때는 그래서 냅두고 아닐 때는 제가 못하겠죠. 니 나랑 친해? 친해야지 하는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요. 이게 봐보세요. 자, 우리가 친구들끼리도요. 상대방이 불쾌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불쾌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불쾌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칭찬해 주는데 불쾌합니까? 분명히 뭐 놀리거나 뭐 비하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를 보니까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알게 된 일인데 이게 이제 흑인 분장하는 것 자체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도. 저는 여태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도 상당히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 아주 어릴 때는 시커먼스라고 하는 이런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어했고 애들이 그거 많이 흉내냈어요. 음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이렇게 경쾌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게 내용은 흑인 비하가 아니에요. 별로. 그런데 흑인 분장을 하고 나와요. 흑인 분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흑인 분장을 하는 것 자체가 흑인들을 비하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흑인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흑인들은 차별받고 있잖아요. 무장하지 않은 흑인 남성을요. 경찰 말 안 들었다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등에서 그냥 총을 6발을 쏴서 이 사람을 중태로 만드는 게 미국 사회예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요. 플로이드 사건이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흑인들을 비하할 목적으로 과거에 행했었던 흑인 분장 이거는 여전히 이런 그 국제사회에서 금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않아야 돼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아요? 알았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모르고 했었을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의정부고 여기 졸업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이게 막 이제 의무감까지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후배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저는 이 영상은 아직 못 봤는데 아프리카 가나안 장례식장에서 관을 든 상역군들이 춤을 추는 영상이 있대요. 이게 이제 인기를 좀 끌었답니다. 이게 아마 보내주는 문화도 좀 다른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냥 슬퍼하지만 않게끔 예전에는 저 상갓집에 가면은 뭘 했었냐면은요. 막 이제 화투도 치고 막 사람들끼리 화투 치다가 싸움도 하고 막 시끌벅적하게 하고 막 거기서 돈 땄다고 좋아도 하고 그 일부러도 그렇게 한 거라고 해요. 그런 게 상주들이 너무 슬퍼할까봐 적막할까봐 그렇게 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춤을 추는 것이 일종의 이것이 의식이겠죠.
그런데 이게 좀 독특해 보였던 모양인지 이걸 보고 이제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방탄소년단에 빗대가지고 이름도 관짝소년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모습이나 복장, 표정, 피부색까지 그대로 패러디했다. 이게 분명히 비하의 의도는 없잖아요. 전혀. 비하의 의도가 전혀 없지만은 이게 이제 있잖아요. 일각에서 블랙페이스, 이게 인종차별이다. 얼굴을 까맣게 분장하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적이 있는 거고, 가나 출신의 방송인 샘 오치리가 불쾌함을 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 오치리를 공격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안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흑인들이 목소리를 낼 때 이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샘 오치리도 일부러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게 비난의 의도가 없다는 거 잘 안다. 그런데 내가 한국 사회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내가 싸울 마음도 없고 나 한국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서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다른 외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좋은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020년에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고 슬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흑인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행동이다. 라고 했잖아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랑 싸우자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놀림받았던 거, 아이들이 저한테 놀렸던 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폭력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게 보니까 역사가 흑인이 아닌 배우가 흑인을 연기하기 위해서 흑인 얼굴을 희화하는 방식으로 분장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석탄이나 코르크, 구두약으로 얼굴을 칠하고 입술을 과하게 한대요. 입술을 두껍게 하는 게 특징이래요. 까맣게 하고.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 보니까 역사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거 봐봐요. 낡은 옷 입고요. 흑인은 있잖아요. 천박한 사람들로 취급해서 그렇게 분장하면서 그걸 코미디 쇼에 써먹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케네디 다음에 대통령이 된 분이 말이죠. 이분이 이제 이 복지사회 만들고 이런 거에 관심 많았어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 그래가지고 미국 사회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랬고, 그때 또 이제 흑인 차별 문제가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틴 루서킹 목사의 저항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가서야 이제 이런 것들을 법으로 금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흑인을 비하할 목적으로 이런 게 많이 쓰여졌대요. 그래서 그때가 존슨 대통령 때니까는 이게 상당히 이제 시기도 늦어진 거고요. 그로부터도 지금 한 5, 6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런 차별적인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축구하다가 이렇게 눈 찢는 행위 이런 것도 동양인 비하라고 비판하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옆에 있던 같은 팀 선수가 손흥민한테 손흥민 귀여워서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일이에요? 안 나쁠 일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스포츠 엔터 여기에서는 요걸 한번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여기 나왔구나. 1848년 블랙페이스가 등장하는 민스트럴 쇼. 여기에 있어요. 미국에서 유행하고 오페라 등 공식적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대중의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이제 흑인 민권 운동 이후에 인종차별의 대명사가 되어서 이게 이제 법제화가 돼가지고 이걸 금지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일인 거구나라는 걸 알고 가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관점도 잘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간에 마무리를 좀 하고요. 인물 용어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